요즘에 혼행이라고 해서 혼자 여행 즐기는 분들 되게 많죠. 보통 숙소로는 호텔이나 펜션을 선택해도 되지만 사실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 않은 학생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낯선 사람들이랑 같은 방을 써야 하고 또 화장실이나 주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숙소 비용이 저렴하고 여행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보통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게스트하우스 성격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일일 투어 같은 여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관광 목적이 되기도 하죠. 이 중에는 또 파티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추가 요금을 조금 내면 밤에 이 투숙객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되게 가벼운 그런 저녁 식사 파티 문화였어요. 그냥 여행 정보나 팁이나 이런 거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점점 변질되면서 음주와 유흥 모임이 되어 갑니다. 특히 이 제주도에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게스트하우스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로 변질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혼자 여행을 떠나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살던 26세의 여성 이 씨는 2018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에 제주에 도착해요. 혼자 여행을 왔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도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그날 저녁에는 예약해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S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이 씨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는 관리자가 투숙객 1인당 한 1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는 파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술 먹으면서 뭐 같이 투숙하는 사람들이랑 오늘 있었던 그런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행 코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곳이죠. 낯설지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짧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씨도 아마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예약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씨의 가족들과 이 씨 사이의 연락이 어느 순간 끊겨버린 거예요. 이 씨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왔었어요. 2월 9일 오후 5시 항공편으로 집이 있는 울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울산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에도 집에 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씨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월 10일 오후 1시 실종자가 묵던 이 게스트하우스에 출동해요. 일단은 게스트하우스의 안과 주변을 쭉 살펴봤고요. 오후 2시에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인 남성 한 씨를 부릅니다. 그는 지금 막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죠. 경찰이 한 씨에게 이 씨가 언제 숙소에 왔는지, 차량을 끌고 왔는지, 뭐 이런 어떤 이 씨의 행방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한 씨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사실 관리자이다 보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태도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의심점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한 씨와의 면담이 끝나고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5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차량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씨가 빌렸던 렌터카였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 씨의 실종을 그냥 일시적인 연락 두절 정도? 그냥 단순 실종?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종자가 렌트한 차량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이때부터는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이 씨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된 사건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우선 이 실종 장소와 관련된 인물들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관리자 한 씨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했는데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017년 7월에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 중인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피해를 당한 여성과 한 씨가 처음 만나게 된 경로였습니다. 그냥 어디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여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던 사람한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본인의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실종된 이 씨도 여기 투숙객이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닌 거죠. 경찰은 관리자 한 씨가 이 씨 실종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이 한 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오라고 말합니다. 한 씨는 지금 제주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들어가겠다. 게스트하우스로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경찰은 계속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본인은 김포행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게 경찰 조사 6시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경찰은 한 씨를 이 씨 실종 사건과 연관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해요. 자, 유력 용의자 특정도 했지만 사실 실종자 이 씨를 찾는 것도 되게 급한 일이잖아요. 이 씨를 찾기 위해서 약 200여 명의 경찰이 수색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지 25시간 만인 2월 11일 낮에 이 씨를 발견하게 돼요. 12시 20분경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불과 5m 거리에 있는 폐가에서 발견됩니다. 범죄의 피해자임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너무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됐죠. 이 시신에는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고요. 얼굴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타액도 묻어 있었고요. 사실 이 사건 초기에 게스트하우스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씨의 렌터카를 찾았었잖아요. 정작 시신은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 폐가에 대한 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솔직히 이게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 어떤 납치나 범죄에 강력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대로 열어놓고 수사를 했다면 폐가부터 수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로 도주한 용의자 한 씨는 그 사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본인 말대로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조사에 임하면 돼요. 근데 그냥 비행기를 타버렸죠? 여기서부터 사실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한 그의 이동 경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씨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김포에 도착을 했고요. 밤 10시경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폰을 끕니다. 그 후에는 안양역 인근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 호텔에서 나온 뒤에 수원시로 가요.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수원 모 초등학교 앞에 내려서 편의점에 들러요. 그리고 곧바로 인근 모텔에 다시 투숙을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후에는 다시 숙소를 나와서 서울로 향했는데 이후에 행적이 끊겨버려요. 한 씨가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현금을 써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선에 혼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행적을 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씨가 도주하는 동안 피해자 이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 씨가 현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수급, 그러니까 현금이 떨어지게 되면 이 도주나 현금 수급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놈이 자기 고향인 부산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수사망을 전국적으로 넓게 확대합니다. 그럼에도 행적을 쫓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경찰은 2월 13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요. 유력 용의자 한 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자, 32세의 한정민입니다. 이때 경찰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어떻게 살인 용의자가 그 어떠한 제지도 없이 공항을 통과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도주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수사 인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곳에 시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냐. 사실 피할 수 없는 비난이긴 합니다. 경찰은 형사 23명을 투입해서 그의 행적을 계속해서 뒤쫓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경찰이 한정민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14일이었어요. 오후 3시에 천안 동남구 신부동의 한 모텔 주인이 열쇠 수리공을 부릅니다. 한 투숙객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문을 따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 모텔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인기척이 없던 투숙객이 객실 화장실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었던 거예요.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자, 경찰이 이 사망한 사람의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사망자가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한정민이었어요. 한정민의 시신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5일 국과수는 사망 원인을 자살로 밝혔어요. 예상 시간은 2월 14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고요. 스타킹을 사용한 목매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정민은 도주 과정에서 수원에서 천안으로 넘어왔고요. 12일 오후에 이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구입하고 입실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피해 여성 몸에서 타액이 발견됐었다고 했잖아요. 테이프랑. 이 타액이 관리자 한 씨의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고요. 얼굴에 붙여져 있던 청테이프, 그리고 사망한 이 씨가 사용한 이 렌터카 내부에 있었던 주유 영수증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에서 한 씨의 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CTV 화면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건은 한 씨가 이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폐가에 유기한 사건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아무리 그가 죽었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해도요. 자, 지금부터는 이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한정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정민은 2017년 4월부터 제주도의 S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해요. 인터넷으로 이제 채용이 됐는데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 소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유자하고 한 씨가 서로 이제 수익을 나눠 갖자, 일정 비율 나눠 갖자, 요렇게 합의를 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실질적인 운영자 겸 사장 역할을 했던 건 이제 한 씨였어요. 실제로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기도 했고요. 한 씨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스태프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평소에도 윽박지르거나 폭언이 상당히 심했고요. 술을 먹으면 여자 손님이나 스태프들을 되게 도구나 인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평소에 보이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 씨는 관리자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합니다. 그래 놓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결국 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2018년 1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려요. 이때 한 씨가 출석을 했고요. 약 한 달 뒤인 2월 12일에 이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시기는 이미 한 씨가 이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도주 중인 상태죠. 그래서 공판도 연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뭐냐면 한 씨가 이미 1월에 1차 공판에 참석한 성범죄자인데 이때도 여전히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숙객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관리자가 성범죄자고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매일 밤 파티가 열린 겁니다. 이건 사실 원래 게스트하우스 실질 소유자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의 한 투숙객이 피해자 이 씨가 8일 오전부터 안 보이니까 한 씨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이 씨 못 봤어요? 안 보이는데. 그랬던 거죠. 그때 한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여자 침대에다가 구토하고 도망갔다. 연초부터 액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러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평범한 관리자의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SNS에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하는 글, 파티 사진 이런 것도 올렸고요. 환불 안내도 하고 시장도 가고 손님도 받습니다. 파티도 계속 열려요. 정말 한 씨가 범인이 맞다면 이건 그냥 정말 이상함을 넘어서 엽기적이다? 기괴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죠. 그 어떤 죄책감도 없고 그냥 내가 누구를 성폭행하고 죽여서 저 옆에다가 그냥 버려놨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은. 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그냥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정말 보통 사람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한 씨가 경찰 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김포공항을 빠져나갈 때 찍힌 모습이거든요. CCTV 영상인데 표정 보이시죠? 지금 웃고 있어요.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도 들고 있죠. 그냥 보면 그냥 여행 중인 되게 여유 있는 사람, 앞으로 여행을 앞두고 있는 되게 기분 좋고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 모습이 당시에 수배 전단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파티를 즐기고 공항에서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그것보다 더 소름 돋는 행적이 있었어요. 한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곳이 천안의 한 모텔이었잖아요. 여기에 입실한 지 5시간 후에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1시간가량 성매매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요. 시간대를 살펴보면 모텔을 입실하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스타킹과 테이프 등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사용할 물건들을 구매를 했는데 5시간 후에 성매매를 한 거예요. 이놈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요?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뭔가 사죄하는 글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거나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성매매를 했던 거죠. 사실 한 씨가 이 씨를 살해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해했는지. 일단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내용들을 그런 진실들은 다 묻혀버렸죠. 다만 경찰이 추정할 수 있는 건 사망한 이 씨가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8일 새벽에 게스트하우스 2층 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고 폐가에 유기됐다라는 내용 정도입니다. 왜냐면 한 씨가 8일 오전 6시쯤에 피해자의 렌터카를 몰고 게스트하우스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모습이 CCTV에 찍혔거든요. 그래서 8일 새벽쯤에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다 추정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한 범행 장소도 사실 알 수가 없고 피해자 이 씨의 시신이 게스트하우스 근처 폐가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한 씨가 어디에서 이 씨를 살해한 건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씨의 렌터카 내부나 폐가 안에서 두 사람이 뭔가 몸싸움을 했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제3의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범행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거. 한 씨가 이 씨의 시신을 숨기거나 먼 곳에 유기를 할 법도 한데 굳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방치했던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들어오면은 시신 찾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고 일상생활을 태연하게 이어갈 수 있었는지 이것도 참 의문투성이고요.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데 그거를 초반에 잡지 못한 것도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력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됐고요. 이 사건의 내면에 자리한 진짜 이야기들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2017년 7월에 이미 성범죄 저지른 걸로 재판 중이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용의자 사망으로 공소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S 게스트하우스는요, 한 씨가 도주 중이던 2월 13일에 폐업 신청이 됐고요. 그의 시신이 발견된 날 폐업 처리가 완료됩니다. 당시에 이 사건 터지고 제주도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게스트하우스 예약 취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사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서귀포시에 있는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하던 남성이 2018년 5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었고요.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40대 남성은 성폭행과 강간추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심지어 해양 경찰이 여성 객실에 침입해서 2명을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2019년에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이에요. 저지르면 사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저지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마저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간 민박사업 금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알고 봤더니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징역형 받고 해임당한 교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왜 하필 또 여성 전용이야? 이게 가능했던 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이 숙박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등록을 안 한 업소라면 이게 적발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 창업이 다른 일반 숙박업보단 좀 관리 감독도 쉽다 보니까 창업 수요도 좀 많고 관련 범죄는 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